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겪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얼음이 녹으면서 예쁜 꽃들이 피어난다고 하죠. 비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감춰줄 줄 알고 꽁꽁 숨겨왔지만 결국 언젠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저와 제 가족들은 그 비밀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 줄 알았는데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에겐 차마 털어놓지 못한 그 일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나마 털어보고 싶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기 전 제 인생은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부모님이 좀 엄격하셨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진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집안 규칙도 잘 지켜야 하며 밖에 나가선 학교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진 직업 때문이셨는지 더욱 이런 규칙이 엄격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친 적이 있었네요. 아마 제 기억으론 슈퍼에서 파는 사탕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결국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야 말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전 당연히 들켰죠. 그날 정말 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아버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제 종아를 때리셨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혼난 기억도 있네요. 학교에서 산수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글쎄 30점이 나온 겁니다. 고민하다 전 틀린 문제도 맞았다고 속이고 점수를 80점으로 고쳐갔어요. 제 시험지를 보던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준아,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야 돼. 공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남을 속이는 거야. 알지? 네? 할 말 없어요. 내가 속이긴 누굴 속여요. 결국 전 엄마가 그렇게 기회해 주셨음에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 그날도 호되게 혼이 났네요. 그날은 아예 집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에게 엄만 0점 맞는 것보다 엄마를 속이는 게 더 나쁘다고 하셨죠. 밤새 울면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교육은 제 일상생활에도 이어졌습니다. 전 물론이고 2살 어린 여동생도 외출할 땐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를 밝혀야 했고 외박은 절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여동생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과 MT나 친구들과 여행도 가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아빠, 요즘 세상에 9시 통금이 말이 돼요? 저녁만 먹어도 집에 오면 9시가 넘어요. 친구들 중에 통금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 그건 그 집 사람들 일이고 내 집에서는 안 돼. 어디 다 큰 처녀가 깜깜한 데 돌아다녀. 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 줄 알아? 무조건 9시까진 들어와. 여동생은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냐며 툴툴거렸지만 아버진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몰래 거짓말하며 학창시절을 즐긴 동생과 달리 전 장남이라 그랬는지 사춘기 때도 말 잘 듣고 조용히 공부만 하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를 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전 3년 내내 땡땡이는커녕 매일 오전 7시 반에 등교해 밤 9시까지 공부를 하고 왔죠. 전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착실히 공부만 하다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에선 이런 절 보고 일찍 철이 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을 모두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전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제 모습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수업 땡땡이도 치고 친구들과 밤새 술 먹고 외박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아버진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는 다 큰 자식을 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그런 아버지 말리셨죠. 사실 아버지와 저의 갈등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진 제가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에 부사관 모집에 지원하길 바라셨죠. 아니면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전 군인도 공무원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 제대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했네요. 휴학을 한 후 전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거의 빈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예상외로 매출이 꽤 나왔습니다. 아버진 장남이 공부도 안 하고 장사에 빠졌다며 절 만날 때마다 화를 내셨지만 전 그때 자신만만했네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 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버진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르고야 말았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만 하는데 동업하던 친구로부터 우리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투자자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사업에 투자할 테니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전 당장 받아들였죠.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 전 그 여자와 깊은 사이가 됐습니다. 성준 씨,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내가 1억 더 투자할게. 나만 믿어. 정말 고마워. 난 진짜 복도 많은 남자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우리 부모님께도 곧 인사하러 가자. 부모님께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리고 내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업하던 친구와 그 투자자가 회사를 정리하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친구와 그녀가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 문도 굳게 잠겨져 있었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넋이 나간 제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몇 천만 원이나 쌓여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월세마저도 밀려 보증금도 받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전 본 적도 없는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대출금도 나갔었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친구와 그녀를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경찰로부터 그녀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후에 달려간 전 경찰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녀의 이름, 나이, 신상 명세는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3살 연상이라고 했는데 8살이나 많았고 심지어 유부녀에 자식도 있는 여자였더군요. 저와 동업하던 그 친구도 그 여자한테 속아 돈을 다 날린 상태였고요. 그렇게 돈도 우정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전 너무 힘들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자거나 밤이 되면 밖에 나가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런 절 보고 아버진 혀를 끌끌 차셨고 엄마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셨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결국 이렇게 부모님께 못난 꼴만 보여드렸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참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당장 은행 대출금부터 갚아야 했거든요. 마땅한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으니 몸 쓰는 공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돈부터 벌자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물류공장으로 주 야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밤낮이 바뀐 생활에 힘도 들었지만 전 일하는 내내 머릿속을 비우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생활은 나아졌지만 제 마음은 더 우울해졌죠.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에 다니면서도 다른 직원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출근 시간이 되면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장 공터 구석에가 혼자 시간을 보냈죠. 퇴근을 해도 집으로 가지 않고 늘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답했고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전 밤새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혹시나 술 냄새가 날까봐 마스크도 착용하고 일을 했고요. 그런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평소보다 과음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겁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작업 반장님에게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전 물건을 가지러 2층으로 향했고 거기서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사색이 돼 달려오신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어요. 나중에 아버지께 들으니 비틀거리는 절 눈여겨보고 있던 한 여직원이 제가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돼 창고로 들어왔고 추락한 절 보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그만 발견이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그 직원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전 그 여직원을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네요. 그 여직원은 저보다 4살이 어렸고 이름은 김주희라고 하더군요. 오며 가며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신 그러지 마세요. 목숨이 뭐 여러 개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데 인생이 힘들다는 제 푸념에 그 여직원은 절 물끄러미 바라보다 작게 힘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요. 그 뒤로 저희는 쉬는 시간에 같이 캔커피도 마시고 일이 힘들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며 친해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전 일 끝나고 술 먹는 버릇을 싹 고쳤죠. 그 직원의 말처럼 목숨이 여러 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직원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주저리 지난 일을 털어놓으면 다 들어주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해주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게 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 사기까지 당한 일까지 전부 말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실패한 것 같아 괴로웠다는 제 말에 그 직원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빠 몸이 불편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껏 행복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치만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생기고요. 다들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전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기로 마음먹고 술도 끊고 일도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제 마음도 고백했고요. 물론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몇 번이나 고백한 끝에 겨우 사귀게 됐지만요. 전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노력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프로포즈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희야, 나랑 결혼할래? 나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너 만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어. 내 곁에 있어줘.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제 프로포즈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던 그녀는 그제서야 자기의 집안 사정을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어머님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다면서요. 부모님 대신 하나뿐인 남동생을 학교에 보내느라 대학교에도 가지도 못했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성준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여자 아니에요. 착하지도 않고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난 성준 씨랑 결혼할 자격 없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은 제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라면 같이 벌면 되니까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겠지만 돈과 집안 사정이 이유라면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녀에게 매달렸어요. 몇 달을 꿈쩍도 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전 그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네요. 이 여자만 내 곁에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녀와 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준 씨, 나 진짜 성준 씨랑 결혼해서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나도 성준 씨 사랑해요. 근데 내 상황이... 주희야, 내가 정말 잘할게. 네가 내 목숨 살렸잖아. 내가 평생 그거 갚으면서 살게. 나랑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어렵사리 여자친구로부터 승낙은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달과하지 않으셨죠.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 평생 은인이라고 하셨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은 전에 제가 당한 사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온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준이가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아니 여자를 잘못 믿어. 아가씨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아가씨 처지도 그렇고 내가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래도 둘이 좋다니 어쩌겠어. 그렇지만 이건 확답을 줘야겠어. 설마 뭐 성준이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다거나 애를 낳은 건 아니지? 난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미소를 보였어요.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결혼을 취소하자고 했을 텐데 여자친구 끝까지 저희 부모님께 예의 바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과 헤어지고 여자친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부모님 염려가 크다고 그래서 저러시는 거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사정사정했죠. 고맙게도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도리어 절 위로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저에게 다시 공부를 하라고 권했어요. 부모님이 애써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성과는 보여드려야 한다면서요. 결국 전 여자친구의 권유에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저에겐 살아갈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였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술 먹고 외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부모님도 처음처럼 여자친구를 반대하진 않으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여자친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매우 엄격하고 자신의 말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분이었어요. 때론 그런 아버지 완고함에 엄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만나실 때도 살가운 말 한 번 붙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까지는 아니었지만 곁을 도무지 내주지 않으셨죠. 그런 무뚝뚝한 아버지의 반응에 상처 입었을 법도 한데 여자친구 늘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장기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를 배워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와 장기를 뒀고요. 결국 그런 노력에 아버지도 여자친구를 점점 받아들이셨죠. 제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병문안도 자주 가고 집에 들러 어머니 식사도 챙기고 병원 치료까지 동행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편 자식들보다 더 낫다며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혹시 모른다며 여자친구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셨죠.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친구는 불평 한 번 없이 서류를 떼드렸고 그렇게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식장을 잡고 전 여자친구를 안고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땐 제 인생에 행복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3년 만에야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 아내 쪽에선 장인어른과 남동생 부부가 참석해 조용하고 간사하게 치러졌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가족들 선물을 사면서 남자애가 좋아할 법한 장난감을 고르길래 의아했습니다. 제 주변도 아내 쪽 가족들도 그런 장난감을 받을 아이가 없었거든요. 누굴 주려고 장난감을 사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조카에게 주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조카가 있다는 걸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결혼식장에서도 장인어른 처남, 처남댁만이 사진을 찍었고요. 조카? 처남한테 아들이 있었어? 난 처음 들었네. 7살 남자인데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못 왔어요.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처남 집에서 그 조카를 볼 수 있었어요. 이름은 김재진이라고 했고 나이는 7살이었어요. 그 아이의 첫인상은 남자아이답지 않게 얌전하다는 모습이었죠. 아내 조카는 저나 아내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저 처남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 이것저것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처남댁은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 그렇다고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제 인생은 빠르게 안정이 됐어요. 아내 내조 덕분인지 번듯한 공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군인이나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방황을 겪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는 걸 보며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셨죠. 제 곁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이제 아내 닮은 아들 달낳고 잘 살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저와 달리 아내 얼굴에는 어째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갈수록 아내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집 근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와도 아내가 집에 없는 겁니다. 처음엔 운동을 하고 왔다, 야근을 하고 왔다길래 그런 줄 알았죠. 그때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방 출장이 잦은 곳이었어요. 저 없이 혼자 지낼 아내가 걱정돼 전 집 현관문에 CCTV를 달아뒀죠. 그런데 아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가 매일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어딜 가냐고 물어봐도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안 받았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CCTV가 고장이 났다며 CCTV를 아예 꺼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 이상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손주를 무척 바라셨거든요. 저도 결혼이 늦었으니 기왕 낳을 거면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죠. 하지만 나는 2세 이야기가 나오면 늘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늘 다음에 이야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혹시 아내가 아이를 싫어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제 여동생이 그때 아이를 낳아 본가에 와 있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밤새 울고 보채 가족들이 다들 쩔쩔매는데 아내가 아기를 달래자 아기가 금방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주희가 아기를 엄청 잘 보는구나. 누가 보면 네가 엄마인 줄 알겠다. 젊은 애가 어쩜 얘기를 그렇게 잘 보니. 아, 남동생도 제가 키우다시피 하고 친척 동생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제가 또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고 혹시 몰라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CCTV를 켜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저녁에도 집을 나가더니 밤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전화를 받으며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혹시 바람이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전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전 아내에게 집에 온다고 말한 날보다 하루 일찍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날도 역시 나는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 몰래 아내 뒤를 따라갔죠. 그때 제 가슴은 정말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아내가 대체 왜 맨날 나가는지도 궁금했지만 한편으론 제발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랬죠. 그런데 아내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처남의 집이더군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안도하면서도 전 의아했어요. 아니, 친정에 갈 거면 대체 왜 제게 아무 말 없이 갔던 걸까요? 처남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고민하다 전 그냥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나려는데 창문 밖으로 아내와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들이 들려왔어요. 엄마 꼭 가야 돼?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자고 가면 안 돼? 미안해, 재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됐어. 재진이 그만해. 네가 이렇게 보채면 네 엄마만 힘들어져. 누나 얼른 가. 매형 오기 전에 가야지. 재진은 분명 아내의 조카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가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아내와 처남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제 아내에게 조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전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 뒤로도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와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결국 참지 못한 전 천안의 집 문을 그대로 열고 뛰쳐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제 모습에 집안에 있던 가족들 모두 마치 귀신을 본 듯 경악에 찬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가 들은 말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가 더 중요해 아이를 다그쳤답니다. 여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엄마라니. 재진아, 고모한테 엄마라고 한 거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매영, 대체 여긴 어떻게 여길... 대체 무슨 일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절 보고 아무 말 못하던 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남댁이 급하게 아이의 귀를 막고 집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울지도 않고 넋이 나간 얼굴이었고요. 처남이 제게 나가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끌었지만 전 물러나지 않고 아내를 채근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아내 입에서 절대 바라지 않던 진실이 흘러나왔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들은 게 맞아요. 재진이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요. 누나, 그만해. 매영, 내가 다 이야기할게요. 나랑 얘기해요. 제발 좀.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이게 꿈인가 싶어 전 제 뺨을 때렸어요. 아프더군요.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고 처남도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거기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채근해야 할지 날 속인 처남에게 주먹이라도 휘둘러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전 그 길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처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더 들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니, 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조카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아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절 속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신을 놓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이 떠오르더군요. 나에게 다신 그러지 말라던 목소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던 그 얼굴,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했을 때 나와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간 이상하게 어긋나 있던 것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간 처남 집에 가면 늘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던 처남과 처남댁의 모습도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아내 부르지 않고 혼자 고개만 숙이던 아이의 모습도요. 그리고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끝을 피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보던 아내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리고 전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말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나만을 사랑해주던 그 착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진실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지만 전 제게 닥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너무 밉고 또 미웠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와 행복만을 꿈꾸며 행복했던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 숙소를 정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처남에게서 계속 전화도 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더 들으면 뭐가 달라지나 싶었거든요. 부모님께는 차마 이 일을 말할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처남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처남이 제발 자기 이야기 한 번만 들어달라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래, 말해봐. 대체 내가 더 알아야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들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나? 애가 무슨 진짜 처남애가 되기라도 해? 매영,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이를 숨긴 거 다 나 때문이에요. 제가 재진이 내 호적으로 입양시켜서 내 아들로 키운다고 했거든요. 누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누나, 불쌍한 우리 누나 딱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서요. 다 저 때문이에요. 장인어른이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처남이 털어놓은 아내 지난 시간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더군요. 아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도 소아마비로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드셨대요. 아내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부모님 밥을 챙기고 동생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한 후 병석에 누운 장모님 병수발 드느라 아내는 그 나이에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네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전단지 돌리기 등등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지만 고등학교 때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요. 나 공부시킨다고 자기 대학도 포기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여러 번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나 대학 들어가고 누난 돈 더 번다고 도시로 떠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한 1년쯤 그렇게 연락이 끊겼는데 땡땡이시에 누나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가보니까 애가 이미 태어나 있더라고요. 처남이 서둘러 달려가 아내를 찾았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고 해요.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고 비가 들이치는 방에서 아이는 바짝 말라 울고만 있었답니다. 처남은 서둘러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아내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예전처럼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장인어른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키웠지만 속은 마치 텅 빈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영을 만나고부턴 누나가 웃는 거예요. 매영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다 털어놓고 헤어진다는 거 제가 말렸어요. 내가 재진이 데려갈 테니 제발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라고요. 다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매영을 생각하면 천벌받을 짓인데 그땐 애만 내 호적에 올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하며 오열하는 처남을 보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냥 허탈했어요. 그래서 제발 누나를 용서해달라는 처남의 애원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섰죠. 그리고 회사 일을 하는데 집 문이 열렸다는 CCTV 알림음이 들려왔고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아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내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매달릴까? 아니면 되려 먼저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도 켜지 않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아내가 절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더 할 말 없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날 감쪽같이 그렇게 속이고도 나랑 행복했어? 내가 당신한테 겨우 그런 존재였냐고.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이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결국 폭발하고야만 제 앞에서도 아내는 한참이나 침묵을 지킨 뒤 힘겹게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아내를 붙잡고 전 아이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내가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주고 우리 아버지도 모셔야 산다고 했어요. 처음엔 잘해줬는데 그래서 나도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 아버진 아내가 일하던 가게 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대해줬지만 점차 장사가 잘 안 되며 상황이 나빠졌대요. 그 남자는 매일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집안 물건을 다 부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다른 일을 구해 생활비 벌었지만 그 돈들도 다 뺏어가고 아내에게 억지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아내가 떠나면 아내 가족들을 찾아간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렇게 그 남자 곁에서 고통만 받던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는 아내 임신 소식을 알고는 태도를 바꿔 자기가 잘하겠다고 아내를 구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새로 열자고 아내에게 대출을 더 받게 하더니 하루아침에 돈만 챙겨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때 뱃속의 아이는 6개월이었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처남이 자신과 아이를 데리고 온 뒤 아이만 키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절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욕심이 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성준 씨 만나고 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도 수철이가에 데려간다고 할 때 말렸어 했는데 나도 여자로서 행복해지고 싶었나 봐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계속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도 전 아내를 잡지 못했네요. 아내와 저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아이가 처남 집에 있으니 아내는 당연히 처남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영, 혹시 누나 거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처남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일주일 전에 짐 챙겨서 나갔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안 왔어요. 일하는 곳에도 출근 안 한다고 연락도 안 돼서 이렇게 매영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는 처남의 말에 정말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처남과 아내가 갈 만한 곳은 다 뒤져봤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결국 112에 실종신고를 하고 초조하게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죠. 112에 신고를 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그곳에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내는 탈수 증상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전 정신없이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마음속엔 아내에 대한 증오감, 배신감보다 아내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열흘 만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온갖 생각이 들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액을 맞으며 잠든 아내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어주는데 바싹 마른 아내의 손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아내가 가여웠어요. 날 속이고 배신했지만
저 사람 인생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죠.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곧 처남과 처남댁이 응급실로 달려오더라고요. 뭐라 할 말이 없어 처남에게 아내를 부탁하고 터덜터덜 응급실 밖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조카, 아니 아내의 아들이었죠. 처남과 처남댁을 따라온 건지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그 눈빛이 아내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진아, 안녕하세요 고모부. 아니고 고모 괜찮으세요? 제 눈치를 보며 엄마를 고모라고 부르는 그 아이를 보고 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날 속인 아내가 믿고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제 자신도 불쌍하고 아무 죄 없이 엄마를 고모라고 불러야 하는 이 아이도 불쌍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네요. 사실 그때 제가 왜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울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 행동에 아이도 흠칫 놀란 듯 하더니 곧 제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 옷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눈물을 참았을까요? 전 그것마저도 슬퍼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을 울고 있는데 처남이 아내가 깨어났다며 절 데리고 왔더라고요. 전 처남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아내 곁에 내가 있겠다고 말했죠.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절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 곁을 밤새 지켰죠. 몸은 아내 곁에 있었지만 그때 제 머릿속엔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 아내와 같이 사는 생각, 이대로 모른 척 모든 걸 다 묻고 살아갈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전 아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였고 아이도 저대로는 둘 수 없다는 거였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창밖을 보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전 느꼈어요. 더 이상 아내의 비밀을 알기 전으론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내는 2박 3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전 그 시간 내내 아내 곁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제 결심을 말했어요. 역시 아내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요. 당신 이대로 나랑 헤어지면 마음 편할 것 같아? 내 허락 없이 날 속였으니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도 당신이 날 속인 대가라면 대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말했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앞으로 이게 내가 살 이유야.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전 아내를 데리고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뜻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처남도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자기 자식으로 계속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 역시나 거부했습니다. 매영, 비록 우리가 매영을 속였지만 그래도 이건 안 돼요. 누나랑 헤어질 수 없어서 그렇다면 애는 내가 계속 키울게요. 매영하고 누나가 신경 안 쓰게 잘 키울게요. 누나한테도 이미 말했고 결정했어. 차라리 내가 평생 모르게 하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아내와 처남에게 통보를 하고 전 먼저 변호사부터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아이를 제가 입양하려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일반 입양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친부모의 관계가 유지돼 대부분 재혼 가정에선 친양자 입양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전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와 아내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내의 노력에 지금은 며느리를 예뻐하는 분들이셨으니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답니다. 사실 전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부모님은 대체 무슨 죄가 있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할지 차라리 모른 척 끝까지 묻어버리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걸 제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쉽게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어디서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 아내를 의심하냐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전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평생을 강한 모습만 보여오신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성주이 네가 이런 일을 겪나 보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어떻게 우리도 속이고 너도 속여. 전 부모님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전 아내와 헤어질 수 없고 아이도 제가 입양하기로 했다고요.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게 말이 되냐며 헐벗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When you come back from town, Dad, I'll probably have you help me get this winch 그러고도 out. 같이 산다고? 너 미쳤니? 어떻게 그 꼴을 다 덮고도 살아? 당장 헤어져. 안 돼. 이 애미 죽는 걸 보고 싶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가서 요절을 낼 거야. 어디 있니? 아직도 그 집에 있어? 무슨 낯짝으로 그 집에 살아? 엄마, 아버지, 저도 그간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난 주의 없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나 죽을 뻔한 거 살려주고 다시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주세요. 제발. 하지만 제 말에도 부모님은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냐며 그랬으면 우리 아들 목숨 살려준 값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감조까지 속였냐고 괴로워하셨어요. 부모님도 저처럼 아내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보다 아내가 우리를 속였다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제발 날 좀 이해해달라고 빌었지만 부모님은 결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부모님께 사실을 다 고백하고 아이 입양 절차 진행하며 전 지금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지금이라도 아내와 헤어지라고 그래야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리십니다. 그게 아내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옳은 일이라고 하세요. 사실 전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네요.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때론 절 속인 아내가 너무 밉기도 한데 어느 날은 그 고생을 다 견디는 아내가 가여워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랍니다. 제가 아내를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성인문자가 아니니 어쩌면 저도 평생 괴로워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제 상처가 낫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내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이도 함께하기로 결심했으니 전 제 결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이는 아직 처남집에 있습니다. 아이도 많이 혼란스러울 테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끔 퇴근 후 처남집에 찾아가 아이를 보고 올 때도 있어요. 절 보며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얼마 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떼느라 알게 된 건데 다음 달이 아이의 생일이더라고요. 생일날 아이가 좋아할 선물도 주고
처음으로 아내와 저 셋이 맛있는 밥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곧 익숙해지겠죠. 처남과 처남댁은 아직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처남은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갈 테니 제발 저와 아내 둘이 살라고 애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아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날아달라고 했습니다. 전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아내도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녁을 먹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전 아내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빌기로 했네요. 제 상처에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3살이 돋겠죠. 미움도 크고 비록 원망도 크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요. 얼마 전 출근을 하는데 전철역 광고판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광고 문구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는데 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게 그저 어른들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도 사람이고 남자다 보니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고요. 하지만 이 악물고 견뎌내면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다는데 저와 아내, 가족들 모두에게도 어서 따뜻한 날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My script I was missing.